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천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두 가지 프로젝트 수업 사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두 AI라는 프로젝트예요. 자, 이거는 작년 2학기 때 제가 엔트리 수업을 하면서 AI를 활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방학 직전까지 제가 이번 1학기 때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수업했던 거를 사례로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프로젝트 목표, 이제 두 AI의 프로젝트 목표를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학생들이 AI라는 기술을 많이 쓰곤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소비만 했었지 생산한 경험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취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첫 번째로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실생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등을 함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수업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수업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했던 그 수업 고민들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차시 수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까지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컸어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수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됐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했던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둠 활동을 축소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글 G 스위트, 클래스룸, 미트 활용을 통해서 오히려 모둠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AI를 처음으로 배워보게 됐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3차시 동안은 AI 엔트리를 애초에 쭉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프로젝트 주제와 유사한 작품을 실습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차시를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7차시이고요. 거의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일단 2차시 동안은요. AI 개념 그리고 엔트리 AI 기능 학습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이때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수업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해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AI 엔트리 실습을 직접 해가지고 엔트리 사이트에다가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시 등교할 때는 이제 학교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1, 2차시와 연계된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4차시부터 6차시까지는 이제 모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차시에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업을 가지고 모둠 발표 및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 차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차시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시는 개념 및 기본 기능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동기 유발로 이 오른쪽에 인공지능 빙고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은 이 학습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 일상생활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나는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동기 유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엔트리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첫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했는데요. 바로 실습을 했는데 여기 싹쓸이 멤버 구분하기라고 해서 이제 유재석과 이효리 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모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미지를 다 집어넣어서 학습을 해서 이 사람을 뭐 몇 퍼센트 확률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첫 번째 실습으로 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겨울왕국 캐릭터 구분하기, X1 멤버 구분하기, 마마무 멤버 구분하기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 모델 학습을 해서 이제 과제로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차시에 들어가서는 이제 엔트리에 데이터 분석 그 활용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완치자 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은 뒤 그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동네를 이제 쓰면은 그 동네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든 뒤 역시 엔트리 사이트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차 시 동안은 아이들이 엔트리 과제를 만들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했고요. 이제 3차 시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다른 과제를 더 했어요. 대신에 이제 1, 2차 시와 비슷한 방향으로 과제를 꾸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텍스트 모델 학습하기를 이용해서 감정인식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나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이렇게 제 기분에 맞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텍스트를 이제 감정별로 여러 개 학습시키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쨌든 1, 2차 시와 조금 연관이 된 프로그램들이라서 아이들이 곧잘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차시 동안 AI 엔트리에 대해서 학습을 한 뒤에 이제 4차시부터 모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이제 역할을 정했어요. 그래서 리더, 개발자, 기획자 이렇게 모둠 역할을 정해서 그리고 주제, 문제 상황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정한 다음에 보고서에다가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아이디어를 쓰고 어떤 식으로 엔트리를 만들 것인가 라고 이제 보고서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화상 수업을 통해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 동안 모둠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그동안 저의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순회하면서 피드백을 제시해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썼던 보고서 양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제 첫 번째 표지랑 역할 분담지, 그리고 이제 보고서 부분인데요. 보고서 부분에 보면은 실생활 문제 상황, 그리고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프로그램의 사용 대상은 누군가, 어떤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할 것인가, 해결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저도 뭔가 참고할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엔트리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엔트리 인공지능 관련된 예시 자료들이 꽤 많아서 저도 이거를 보고 참고를 많이 했고 아이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참고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 참고용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 들어서는 이제 발표 수업을 했는데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5교시는 국어라고 이제 시간표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표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인데요.
이 쓰레기를 버리면은 이 쓰레기 종류는 뭐고, 뭐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종이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그거를 알려주고 그 재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한 거였고요. 그리고 여 가운데 보시면 식단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식단표를 데이터 분석 표에 다 입력을 해가지고 날짜를 말하면은 애들이 이제 그날 날짜에 식단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물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동물 사진을 입력을 하면은 이 동물이 뭐 멸종위기 동물인지 아닌지 알려주고 이거는 무슨 동물이다 알려주는 그런 이미지 모델 학습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프로그램 만든 거를 최종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뒤에 이제 소감문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적은 소감문을 좀 몇 개 편집해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재밌었던 거는 여기 첫 번째 소감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재밌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가면 일하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재밌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수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 발표할 때는 생각보다 다르게 돼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막 댓글 달고, 아, 맞다, 아쉬워, 뭐 이러면서 다음엔 꼭 성공하길, 이런 식으로 아이들끼리 막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소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 1학기 때 했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모둠별로 온라인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처음 단어를 들었을 때는 딱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공공 데이터 활용 대회와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 이 두 개의 대회를 참고를 했어요. 이것도 결국엔 데이터 분석 포스터를 만드는 대회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참고해서 이 두 개 대회에 있는 수상 작품도 함께 참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상 작품이 두 개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는 이제 뭐 급식과 관련된 교육 공공 데이터 포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포스터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마트폰 생활 횡단보도 편.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포스터를 만든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는 아이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는요, 이 왼쪽처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와도 된다. 통계청에서 가져와도 된다. 근데 오른쪽처럼 설문조사하는 거, 그것도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자유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라 라고 아이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7차 시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 뭔지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 프로젝트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이제 1차 시를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래프를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설명해주는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시로 넘어가면은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그 자료를 찾는 법까지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하고 이제 모둠별로 남는 시간에 주제 선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차 시, 5차 시, 이제 6차 시까지 아이들이 모둠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중간 발표를 해서 제가 중간에 이거는 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7차 시에 최종 발표 그리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보면은 이렇게 7차 시 수업이었고요. 먼저 1차 시 수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데이터 분석 개념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뭔가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쉽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란 측정 가능한 표현의 객관화, 이제 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아래 예를 보면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참기름 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데이터로 표현하면 뭘까? 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참기름 한 숟가락, 15ml.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데이터라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또 영화가 재밌다. 이것도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하면 뭘까? 관람객 평점. 그리고 세 번째로 물건이 잘 팔린다. 이것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제품 클릭수, 판매량. 길동이는 빠르다. 이거는 이제 속도. 그리고 덥다, 춥다 이런 거는 체감 온도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사례도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는 한 달 동안 이제 심야버스 노선을 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심야버스 노선을 정할 건데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이 만약 심야버스 노선을 정할 건데 그 어디 정류장을 쓰게 할 건지 정하라고 했다. 그럼 너희는 어떤 기준으로 그 정류장을 정할 건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데요. 라고 말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많다? 이거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데이터화해서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해요, 답변과. 예를 들면 카드 사용 내역을 봅니다.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역별로 이제 문자와 통화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을 해요. 그래서 총 30억 건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수집을 해서 이 오른쪽에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나온 부분은 진하게 해놓고 연하게 된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적게 나온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각화한 거를 보면은 이제 한눈에 어디가 데이터 사용량이 새벽에 많은지 보이기 때문에 이 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버스 노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데이터 분석 사례가 된다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데이터 분석이 그래서 뭔가라고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저는 항상 이 2단원 수업을 할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해요. 이 떡볶이 재료들이 보이는데요. 이 떡볶이 재료들이 데이터고 자료고 그리고 이거를 지지고 볶고 가공하고 요리하면 떡볶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부다라는 설명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자료를 여기저기 슈퍼에 가서 사오고 자르고 가공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떡볶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떡볶이 재료들은 개개인에게 의미가 없지만 이게 요리가 되면은 이제 떡볶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다. 이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떡볶이가 되는 거다. 정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이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 동안은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와 정보와 연계되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왜 정보 시간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배우나? 데이터 분석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성취 기준이죠? 네, 성취 기준에 보면은 아이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구조화해서 표, 다이어그램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업에 다 들어가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글자를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직접 부딪히고 배우면서 이런 과정들을 배울 것이다.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시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결국에는 구조화를 하려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퀴즈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게 했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이 그래프를 주고 아이들에게 이거는 같은 그래프일까 다른 그래프일까 물어봐요.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고 다른 그래프다 라고 이렇게 10명이나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10부터 시작을 하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0부터 시작을 해요. 결국에는 같은 그래프인데 왼쪽에 이 수치 값을 다르게 적어놔서 다르게 보일 뿐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퀴즈를 내고 또 비슷한 퀴즈로 또 이 위에 있는 미국 실업률, 일본 실업률, 독일 실업률, 한국 실업률 그래프를 보여줘요. 이거를 딱 보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높은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네라는 대답이 과반수가 나옵니다. 딱 보면은 그래프가 한국 실업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수치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최대 4.0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6에서 5에서 막 9에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한눈으로 모아보면은 저희 한국은 여기 보라색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높다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뭔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퀴즈를 풀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어떤 것도 같이 설명을 했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 색칠돼 있는 원 있죠. 이 크기가 같아 보이시나요? 달라 보이시나요? 대부분 아이들이 아는 문제예요. 이거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다. 이거 착시 효과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네, 이거 실제로는 크기가 같습니다. 색칠된 원은. 근데 왜 달라 보이냐면 이 주변의 원 크기 때문이죠. 근데 데이터 시각화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분명 같은 그래프인데 어떻게 그 표현하는 사람이 의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는 한국 실업률이 높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낮은 축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만들 건데 이거를 뭐 잘못 이제 해석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퀴즈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 동안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퀴즈를 풀고 그리고 아이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의 활동 모습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이제 그래프를 만들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림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편집하는 과정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했고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제 평가 요소는요.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를 선정을 했는가, 그리고 협력해서 수업에 임했는가,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발표하는가,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저희가 평가를 써줬고요.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총 4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가 요소, 자료 수집 활용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료를 가지고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위의 두 항목을 보고서에 녹이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협업 능력. 이 4가지를 중점으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평가하는 내용을 써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만들었던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여기 집값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 보급률, 집값 상승의 원인 첫 번째, 주택 보급률이 뭐 어디는 높고 낮고 그래서 어디가 뭐 서울과 인천, 대구는 눈에 띄게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뭐 집값이 올랐다라는 내용들을 써놨고요. 뭐 집값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이 친구는 좀 이제 이 경제 사회에 좀 일가견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지수하고 금리 변동 지수도 같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집값 상승률 관련해서 코로나에 따른 다른 나라의 집값 증감률,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래서 지역별로도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공공 데이터 포털, 통계청 이런 데서 가져와서 가공하고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주거 만족도, 덴마크 주거 정책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썼고요. 이 외에도 뭐 죽음을 쫓아서 뭔가 살인 사건, 범죄랑 관련해서 주제를 정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해서 그래프를 만들고 해석을 쓰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되고 설문조사를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말고도 고령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실제로 젊은 층의 국가 부담률이 뭐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직접 편집을 했고요. 뭐 경제 발전이 저하될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따른 뭐 데이터들 가져와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고령화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 현황, SNS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직접 설문조사를 한 거죠. SNS를 어떻게 쓰고 있고, 뭐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은 뭐고, 부정적인 영향을 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로 아이들이 데이터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흥미가 많았던 주제였는데요. 자, 아이들이 이성교제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성교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그리고 이성교제가 뭐 부정적인 이유,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한 서로 간의 노력, 이런 뭔가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제 설문조사하고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저희 아이들이 7주 동안 만드는 형식으로 데이터 분석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순회가는 중3 아이들이 만든 보고서예요. 그래서 확실히 중1 아이들보다 더 잘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 수업을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중1한테는 사실 버거웠던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도 아직 이제 뛰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데이터를 막 가져오고 가공하는 부분을 많이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내서 이제 뿌듯해하고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대답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 분석 사례, 두 가지 이제 데이터 분석과 AI 엔트리에 대해서 발표를 이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